안녕하세요. 현대시 아카이브에서 한국 현대 시인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이현승이라고 합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현대 시인들의 발자취를 기록하기 위한 현대시 아카이브. 오늘은 한민복 시인을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지내세요? 저는 동시집 정리를 했어요. 아, 세 번째 그러시군요. 동시집 정리를 해서 네. 걸 넘겨서 어젠가 이렇게 인쇄에 들어간 것 같고요. 아, 네. 그리고 시집을 2013년에 내고 정식 시집을 못 내고 있는데 예. 한 12년 된 거죠. 그래서 그걸 정리해서 이제 하반기에 꼭 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네. 개인적으로는 그 시집 정리를 하고 그리고 그쪽에서 방화 쪽에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하고 예. 이런저런 취미 생활도 하고 또 나이가 이제 한갑이 넘어서요. 예. 그 노인문화센터에 강의를 들을 자격이 되더라고요. 강의하러 거기에 가셔야 되는데. 아니요. 배울 게 많이 있어서 네. 한문도 배우고 동양 고전 이런 것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 시집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동시집이 먼저 나오게 되는군요. 제가 문청일 때 선생님의 시를 좋아하고 그래서 필사하기도 했었는데 오늘 선생님과 이렇게 인터뷰를 진행하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오늘의 인터뷰는 그간 치열하게 살아오신 선생님의 시력을 돌아보고 그 기원과 좌표를 가늠해 보는 차원에서 마련되었습니다. 아마도 그간의 문단 활동을 통해 알려진 이력들도 있고 또 이미 여러 차례 인터뷰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더라도 여전히 잘 모르는 분들이 있다고 생각하시면서 편하게 말씀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선생님의 시적 기원에 대해서 여쭤보고자 합니다. 이 질문은 사실 아카이빙에 참여하시는 선생님들께 드리는 공통 질문이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원자력 발전소를 그만두고 서울예술대학에 입학하고 시를 쓰게 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장의 퇴사와 학교에 입학을 연결짓는 계기의 한 자락이 있다면 무엇이었을지 여쭤보고 싶어요. 퇴사와 입학을 인과적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말하자면 입학하고 싶은 마음에 퇴사를 한 것으로 혹은 입학과 등단으로 이어지는 시력에 더 먼 기원을 찾을 만한 어떤 경험이 선생님의 성장 과정 중에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걸 좀 생각해 보게 됐어요. 문학을 공부해야겠다라는 결심이나 또 시를 쓰겠다는 결심에 영향을 준 어떤 그런 경험들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충청도 산골에서 태어났어요. 네. 산골에서 태어나서 고등학교를 이제 서울로다가 왔어요. 서울에 전기를 배우는 학교였어요. 공고고. 근데 와서 보니까 제가 적성이 잘 안 맞아서 많은 고민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학교가 인제 어떤 장학 제도가 잘 돼 있어서 무료로 다 다닐 수 있는 그런 학교를 다니는데 일단 적성이 안 맞으니까 거길 그만두고 싶은데 들어간 돈들 이런 것들을 물어줄 수가 없어서 좀 답답한 마음이었는데 그때 이렇게 책을 읽게 되면서 책 속에서 인제 내부의 세계를 이렇게 만나기도 하고 그러다가 인제 1 학년 방학 때에 청계천 헌책방에서 그 문학지 50 권을 사 갖고 100 원씩 하더라고요. 5천 예. 원. 시골에 내려가서 그걸 읽다 보니까 같은 반 친구 이름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문학지에. 예. 그 현대시학인데 이달의 응모작 뭐 이래서 그 아. 친구 이름이 좀 독특하겠거든요. 그래서 방학 끝나자마자 그 친구를 만났고 그래서 둘이서 이렇게 1 학년 때부터 만나서 같이 인제 글을 한번 써 보겠다 그런 마음으로 같이 예. 어울려 다니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글 쓰는 그런 모임을 친구들하고 이렇게 갖게 되는 게 시작한 것 같아요. '글을 써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간 것은 제가 태어난 고향이 잘 알려지신 신경림 선생님하고 예. 고향이 같아요. 집이 제가 태어난 집하고 뭐 몇백 미터 차이뿐이 안 납니다. 그래서 아마 '내가 글을 한번 써 볼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어떤 동기부여가 된 게 제 근처에 신경림 선생님이 계셨던 것 이런 것들도 아마 그렇지 않았을까. 거기서 멀지 않은 곳에 네. 또 다른 문인들도 있고 네. 그러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렇죠. 저희 뭐
선배님도 계시죠. 시운동하던 정한영 선배, 뭐 네. 글 쓰는 분들이 꽤 상당히 그렇게 좀 자부심을 가질 만한 지역이라 생각이 듭니다. 음. 선생님 그러면 그 원자력 발전소에서 근무하다가 그만두고 그 예술대학 입학하시기 전에 군대를 가셨던 거군요. 그러면 그때도 계속 그 아까 친구분하고 같이 그 뭐 글 쓰는 모임을 한다거나 이런 식의 활동을 하셨던 거고요. 네. 그래서 그 친구 말고 다른 친구도 좀 같이 있었는데 제가 군대 24 살에 가니까 그때 다른 친구 한 명은 이렇게 문단에 데뷔를 하더라고요. 조태일 선생님 저기 추천을 받아서 예. 그런 친구도 있고 하여간 같이 저도 인제 어떤 그 친구가 데뷔를 하고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이 아무개도 마음에 일어났었죠. 왜냐면 그 친구는 직장을 계속 다니면서 글을 쓰고 있고 저는 지금 내가 원하는 길을 선택하지 않으면 영원히 선택 못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결단을 내리고 나왔는데 글 쓰는데 정진을 해서 무언가를 얻어내지 못한다면 정말 큰 낭패의 어떤 마음 이런 걸 안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 때문에 절박한 심정이 있긴 있었습니다. 선생님 말씀 듣고 보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그 '문학인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포부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그게 그 어떤 공통적인 심리 상태가 아닌가 싶네요. 그 절박함이라고 하는 거. '이게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다른 직업들하고는 좀 다르게 작가가 되는 과정에는 그런 게 더 있는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정식으로 작가가 되고 글을 쓰게 된 이후와 그전에 자기 스스로를 생각하는 마음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작가가 되었다.'라고 그 스스로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뭔가를 쓰고 있을 때하고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다. 쓰는 게 좋을 뿐이다.'라고 생각할 때하고는 쪼끔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그래서 선생님이 그 어 퇴사와 입학 사이에 있는 길찾기를 도모하는 시기에 선생님이 그런 마음을 가지셨던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질문은 그 선생님 이력에서 제가 볼 때 좀 특별하다고 느껴졌던 것이 강화도로 이주하게 되는 그 과정이셨어요. 네. 예. 거기에 따로 연고나 인연이 있는 것이 아닌데 여행을 기점으로 해서 거기에 살고 싶다고 느끼고 이쪽으로 이주를 하셨다고 그렇게 본 것 같습니다. 강화도로 이주하게 되었을 때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고 싶은데요. 그 우선 이주와 관련된 경험부터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강화도는 96 년도에 들어갔으니까 인제 내년이면 30 년이 되죠. 그래서 제가 그 강화도에 들어가기 전에는 인제 글을 쓰는 시를 쓰는 친구하고 한 7년 동안 같이 살았어요. 그 친구 방에 주로 얹혀 살았죠. 근데 그 친구가 인제 고향으로 공부를 더 하러 내려가고 그래서 저 혼자 어디 가서 할까 뭐 독립을 해야 되는데 그때가 한 35 살에 독립 걱정을 했죠. 그래서 머릿속에 떠오른 것이 그전에 출판사 일을 좀 했었는데요. 출판사 다닐 때 무슨 한 원고가 들어왔었어요. 근데 소설이었는데 그 소설을 쓰기로 한 작가가 자기가 소설을 쓰기로 결심한 것이 이제 만이산 꼭대기에서 한밤중에 결심을 했대요. '민족을 위해서 이 소설을 쓴다.' 예. 그런 그 작가가 저한테 이 출판사에서 제가 다니고 있는 출판사에서 책을 내는 대신 저한테 반드시 발문을 뭐 길게 써 달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발문을 쓰러 강화도에 처음 가 봤어요. 가서 한밤중에 그 만이산 꼭대기로 올라갔죠. 근데 아무도 없고 무섭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높은 산인지도 몰랐어요. 예. 그리고 가다가 가서 인제 그 작가의 심정 뭐 이런 게 접근해 보고 싶어서 갔었는데 날이 새면서 보는 풍경은 아주 놀라웠어요. 어떤 앞에 펼쳐지는 풍경도 장쾌했고 또 그 새벽에 이렇게 올라오는 사람들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 저 아랫마을 저 바닷가 근처의 마을에 한번 살아보겠다.' 막연한 얘기를 마음을 가졌었는데 예. 그 후에 인제 친구하고 헤어지면서 갈 데가 없었을 때 그 마을의 풍경이 떠오르더라고요. 예. 그리고 제가 수중에 가지고 있던 돈으로 얻을 수 있는 집이 서울에는 없더라고요.
좀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지하방에 간신히 있는데 지하에는 좀 오래 산 기억이 있고 그래서 '지하가 아닌 곳에 살 곳이 없을까?' 생각하다 그 강화도를 떠올렸고 예. 강화도에 가니까 뭐 30년 전이니까 그때만 해도 인제 빈집이 많이 있고 그래서 바닷가의 마을 뭐 집하고 뭐 텃밭 합쳐서 250평 되는 그런 집을 보증금 없이 10만 원에 이렇게 살면서 이렇게 터전을 잡았었죠. 아 네. 그렇군요. 네. 아 그런 집 있으면 저도 가서 다시 살아보고 싶습니다. 이후에 음. 선생님의 시적인 또 뭐 동시집에도 그렇고 그 여정들을 생각해 볼 때 강화도로 이주한 것은 이제 결과를 중심으로 그렇게 봐서인지 모르겠지만 '너무나 잘된 이주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음. 그래도 가서 마냥 좋은 일만 있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 보통 귀농한 사람들이 체험담 이야기할 때 시골 생활에서 제일 힘든 게 그 텃세 이런 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아무래도 선생님은 인제 객지에서 왔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그 사이에서 사람들하고 맞춰지는 과정에서 불협화음 같은 것들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런 일들은 없었나요? 그 사람들의 어떤 이익 같은 거를 침범을 했을 때 예. 그러니까 땅이나 이런 것들 그 뭐 이런 것들을 외지 사람들이 와서 샀을 때 그 땅값이 올라가면 그걸 가지고 있고 팔았던 사람들이 어떤 자기들 거를 잃는 것 같은 상실감 같은 거 이렇게 더 줬나 봐요. 드나 봐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뭐 무엇을 제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이렇게 사서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냥 가서 사서 들고 그냥 가서 집을 빌려서 살고 또 하나 그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릴 수 있었던 것은 제가 농촌 출신이고 또 바닷가에 안 살아 봐서 예. 바닷가에 대해서 배우는 거 그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듣고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공부하는 게 재밌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배우는 입장이 되니까 그 사람들도 뭐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 이런 것들이 뭐 만남의 순간에 이루어지니까 그것들이 이렇게 그 부딪힘 이런 것들을 좀 상쇄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타향살이 속에 또 이야깃거리가 많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질문을 드려 봤습니다. 예. 그 선생님 시에도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 어촌계장 뭐 이런 분들이 "내 이야기도 좀 실어 써 봐요." 뭐 이렇게 하는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그런 식의 어울림들이 예 강화도에서 있었을 것 같았습니다. 예. 선생님 말씀 듣다 보니까 갑자기 또 저의 고향 생각도 났네요. 제 고향은 전라남도 광양인데요. 어 그 강안에도 산촌, 어촌, 농촌이 다 있는 그런 환경이었어요. 그래서 자랄 때는 그 뭔가 놀 곳도 많고 또 먹는 것들도 풍요롭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강화도 사람들은 그 어렸을 때도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옛날에도 이렇게 그렇게 우리처럼 뭐 굶주리거나 그런 삶은 없었더라고요. 예. 그리고 또 제가 살면서 이렇게 강화도에 어떤 글을 쓰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매력을 느끼고 관심이 가는 건 강화도가 어떤 우리가 근세사를 역사를 공부하면서 어떤 허곡 뭐 이런 쪽 문물, 신식 문물 이런 것들만 얘기하는데 사실은 또 알고 보면 어떤 인문학적인 깊이를 가지고 있는 섬이죠. 글자와 엄청난 관계가 깊은 곳이죠. 네. 어떤 활자 쪽으로 찾아보면 우리가 종교적으로도 팔만대장경이 팔각됐다고 하고 네. 역사적으로 조선시대 때 최고 우리 뭐 자랑할 만한 세계적인 조선실록이 보관 그 사고가 있던 곳이기도 하고 문학적으로 우리가 시인으로다가는 고려시대 때 이규보 시인이 강화도에 마지막 살고 거기서 죽음을 맞고요. 또 조선시대 때 한자로 쓴 최고의 시인이라고 칭하는 성주 권필. 권필이 초망을 짓고 머물던 곳이 또 강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훈맹정음 점자를 만든 네. 송암 박두성 선생님이 강화도 교동분이시죠. 그래서 활자를 가지고 이렇게 뭐 글을 쓰고 그러는 사람으로서는 강화에 대한 자긍심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기도 합니다. 예. 그 각각의 것들이 다 강화랑 그렇게 묶이는 줄은 제가 몰랐던 것도 많고 상당히
강화에 대해서 새롭게 좀 네, 인식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강화도 이주와 관련해서 말씀 듣다 보니까 선생님 시 섬과 뭇이 생각이 나네요. 네. 네. 이 작품은 어떤 작품일까요? 제가 섬에 살면서 인제 섬에 대한 생각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인간이 과연 완벽한 섬인가? 혼자 떨어진 섬인가?' 이런 생각 끝에 어느 날은 인제 구체적 질문을 한번 가져 본 게 코로나 때인데 강화도에 사람들이 많이 바람을 쐬러 와요. 그런데 '저 사람들이 강화도에 이 섬에 왜 오는 걸까?' 네.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질문 같은 걸 던져 보고 나서 생각을 해 보니까 그 사람들이 강화도 섬에 오는 곳은 섬을 보러 오는 곳이 아니라 묻을 보러 온다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어떤 섬과 묻을 물리적인 기준으로 삼는다면 묻이 항상 크잖아요. 섬이 더 커지면 묻하고 바뀌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강화도 섬에 와서 그 푸른 식물들을 본다고 생각을 하면 식물들이나 푸른 빛깔 이런 것들은 도해지보다 강화도에 푸른빛이 더 많이 있는 것이죠. 네. 한적한 길 뭐 이런 것들을 따진다면 그것도 도해지보다 강화도가 더 많은 것이죠. 길에 푸른 색깔의 묻이 강화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보러 오는 것은 섬을 보러 섬에 오지만 섬 속에 있는 묻을 보러 오는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 생각이 이렇게 전이 되면서 이제 다른 생각 하나를 또 오더라고요. 그래서 섬과 묻이라는 것이 완벽하게 경계를 나누고 굳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 섬 속에 묻이 있고 묻 속에 섬이 있다. 이것처럼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 마음 속에도 섬과 묻이 나눠져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들이 각자의 마음속에 이렇게 혼재되어 있어서 한 사람의 마음이 다른 사람 마음의 섬이 될 수도 있고 또 묻이 될 수도 있어서 서로 만나고 가고 싶은 그리움 이런 것들을 불러내고 일으켜내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이 시를 써봤습니다. 예. 섬과 뭇에 대한 비교 또 섬에 대한 아포리즘이 담겨 있는 선생님의 작품 섬과 뭇을 청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섬과 묻 아무리 커도 묻보다 작음을 인정하는 섬은 늘 겸손하지요. 그러나 작음이 묻보다 큰 섬은 산과 들판과 바다의 푸르름도 도시보다 크지요. 푸르름의 섬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푸르름의 묻 섬을 찾지요. 섬 속에 묻이 있고 묻 속에 섬이 있어 우리 섬 같은 사람들은 서로에게 묻이 되고 섬이 되어 서로를 그리워하며 살아가지.